1992년 4월 29일, 로스앤젤레스의 하늘은 평소와 다름없이 맑았다. 한인타운에서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강민호는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15년 전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에 건너와 이제는 이곳에서 안정된 삶을 일구어낸 그였다. 아내 순자와 고등학생 아들 재현, 중학생 딸 수아와 함께 꾸려가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아빠, 저 학교 다녀올게요. 수아가 책가방을 메고 가게를 빠져나가려는 순간 민호는 딸을 불러 세웠다. 잠깐, 오늘은 학교 가지 마. 왜요? 뉴스 못 봤니? 로드니킹 사건 판결이 오늘 나와. 시내가 심상치 않아. 텔레비전에서는 로드니킹 구타 사건의 경찰관들에 대한 판결이 오늘 발표된다는 뉴스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다. 민호는 아침부터 느껴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LA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큰 부상을 입은 흑인 로드니킹. 그 사건을 찍은 동영상이 공개되며 전국이 발칵 뒤집혔던 작년의 일이 떠올랐다. 여보, 우리도 오늘은 가게 문 닫는 게 좋지 않을까요? 순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아니, 괜찮을 거야. 설마 우리 동네까지 올 일이 있겠어? 그러나 민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오후 판결이 발표되었다. 로드니킹을 구타한 백인 경찰관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도시는 순식간에 폭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민호 씨, 민호 씨. 옆 건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철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큰일 났어요. 사우스 센트럴에서 폭동이 일어났대요. 흑인들이 상점들을 부수고 불태우고 있대요. 민호는 즉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TV에서는 끔찍한 장면들이 연이어 방송되고 있었다. 경찰차가 불타고 상점들이 약탈당하고 사람들이 거리에서 싸우는 모습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폭도들이 코리아타운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여보, 짐 챙겨요. 당장 여기를 떠나야 해요. 순자가 다급하게 외쳤다. 그러나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어디로 간단 말이야? 이게 우리 전부인데? 15년을 피땀 흘려 일군 가게를 두고 못 가. 이대로 포기하고 도망칠 순 없어. 그때 전화가 울렸다. 한인회 박상철 회장이었다. 민호 씨, 지금 한인회관으로 와요.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할 때가 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시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경찰은 보이지 않았고 소방차도 출동하지 않았다. 한인회관에 모인 상인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놓았다. 누군가는 사냥용 총을, 누군가는 야구 방망이를, 또 누군가는 무전기를 가져왔다. 경찰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박 회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아이들을 이웃집으로 피신시켰다. 그리고 자신의 가게 지붕으로 올라갔다. 어둠 속에서 그는 다른 건물 지붕 위에도 총기를 든 한인들의 실루엣이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녘 멀리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민호의 손에 들린 총이 떨렸다. 그는 자신이 과연 방아쇠를 당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인 이 가게를 지키기 위해 그는 이곳을 떠날 수 없었다. 옆 건물 지붕에서 김철수가 그를 향해 손을 들어 보였다. 함께라면 버틸 수 있습니다. 민호 씨. 어둠이 깊어질수록 그들은 더욱 단단히 뭉쳤다. 이것이 바로 루프탑 코리안의 시작이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민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전쟁터와 같았다. 멀리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고 사이렌 소리와 비명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밤새 지붕 위에서 경계를 서던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민호 씨, 무전 들리세요? 옆 건물 지붕에서 김철수가 소리쳤다. 그의 손에는 무전기가 들려 있었다. 한인 라디오 방송국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다. 웨스턴가에서 약탈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상점 주인들은 즉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웨스턴가에서 민호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폈다. 멀리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그때 지상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아들 재현이었다. 민호는 급히 지붕 가장자리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왜 왔어?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어머니가 걱정돼서요. 음식이랑 물 가져왔어요. 민호는 한숨을 쉬며 비상계단으로 내려갔다. 재현이가 들고 온 도시락을 받아들며 그는 아들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17살, 아직은 너무 어린 나이였다. 재현아, 저도 도울 수 있어요, 아버지. 제가 여기서 망을 보고 있을게요. 수상한 사람들이 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아들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하지만 위험한 일은 절대 하지 마라. 그때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팔가와 버몬트 교차로에 차량 20여 대가 집결했습니다. 약탈 무리로 보입니다.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지붕으로 올라갔다. 멀리서 차량들의 경적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무전기를 들고 주변 건물의 한인들에게 상황을 전달했다. 모두 준비하세요. 절대 먼저 발포하지 마십시오. 위협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간이 흘러 정오가 되었을 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다. 10여 대의 차량이 거리로 들어서더니 무장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주변 상점의 유리창을 깨기 시작했다. 저기 봐요. 지붕 위에 총 든 사람들이 있어. 누군가가 외치자 약탈자들은 잠시 멈춰서서 위를 올려다보았다. 민호와 다른 한인들은 총을 들고 서 있었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발, 저 새끼들 진짜 쏠 것 같아. 약탈자들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잠시 후 그들은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위기는 그렇게 지나갔다. 하지만 안도하기엔 이르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더 큰 무리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화염병을 던지며 접근했다. 민호 씨, 소화기 준비하세요. 김철수가 외쳤다. 그들은 미리 준비해둔 소화기로 불길을 잡아갔다. 연기와 혼란 속에서도 한인들은 서로를 보호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날 밤 민호는 잠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TV에서는 폭동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그때 재현이가 다급하게 들어왔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박 회장님이 총에 맞았어요. 민호는 급히 밖으로 나갔다. 박 회장이 총상을 입었다는 소식이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 소식은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군가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더욱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전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교대로 휴식을 취하며 체계적인 방어선을 구축했다. 한밤중 민호는 문득 아내 순자가 걱정되었다. 전화를 걸어보니 다행히 이웃집에서 잘 있다고 했다. 여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순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당신, 우리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기억나?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새 삶을 읽었어. 이게 바로 생명과 같은 우리의 터전이야. 우리는 이걸 지켜야 해. 전화를 끊고 민호는 다시 지붕으로 올라갔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멀리서 총성이 들렸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같은 꿈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동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재현이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저도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민호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그의 아들은 한 사람의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다. 동이 터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민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들은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낼 것이다. 동이 터오는 하늘을 바라보던 민호의 시선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새로운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기 시작한 것이다. 무전기에서는 계속해서 비상 상황이 전해졌다. 동쪽 대로변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모두 비상태세를 갖추십시오. 민호는 피로에 지친 눈을 비비며 망원경을 들었다. 멀리서 수백 명의 군중이 몰려오는 것이 보였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었다. 재현아, 지금 당장 집으로 가거라. 하지만 아버지, 이번엔 달라. 너무 위험해. 재현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내려갔다. 그때 김철수가 무전기를 들고 뛰어왔다. 민호 씨, 한인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LA 경찰들이 완전히 철수했대요. 우리끼리 해결해야 합니다. 상황은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민호는 주변 건물의 한인들과 눈빛을 교환했다. 모두가 긴장된 표정이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민호 아저씨,
큰일 났어요. 이웃집 청년 태식이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웨스턴가 끝에 있는 재성이가 5인 사격으로 죽었대요. 민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올해 겨우 19살인 청년이었다. 어제부터 자경단의 자원에서 참여했던 그였다. 어떻게 된 거야? 어둠 속에서 우리 쪽 다른 자경단이 그를 적으로 오인해서 총에 맞았대요. 소식은 번개처럼 퍼져나갔다. 모두의 얼굴에 비통함이 깃들었다. 첫 희생자가 나온 것이다. 그것도 적이 아닌 우리 편의 총에 맞아서 희생자가 나온 것이다. 이런 일이 또 있어선 안 됩니다. 민호가 무전기를 들고 말했다. 모든 분들은 정확한 확인 없이는 절대로 발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지 누군가를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때였다. 거리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 누군가가 주유소에 화염병을 던진 것이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다. 모두 소화기 준비해. 민호가 외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화기로는 역부족이었다. 불길은 점점 번져갔고 검은 연기가 시야를 가렸다. 민호 씨,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후퇴해야 돼요. 김철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군중들이 거리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이미 취한 듯했고 손에는 화염병과 각종 무기들을 들고 있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다. 아버지, 제가 도울 사람들을 모시고 왔어요. 재현의 목소리였다. 뒤를 돌아보니 재현이 주변 흑인 교회의 목사님과 함께 서 있었다. 존슨 목사였다. 그의 뒤로 교회 신도들이 서 있었다. 우리가 도와주러 왔네요, 민호 씨. 존슨 목사가 말했다. 우리 모두 이웃이지 않습니까? 이런 폭력은 옳지 않아요. 목사와 신도들은 군중들 앞에 서서 대화를 시도했다. 그들의 존재는 폭도들의 기세를 꺾기에 충분했다. 잠시 후 군중들은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민호가 재현에게 물었다. 어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끼리만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존슨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같은데 왜 서로 싸워야 하냐고. 민호는 아들을 꼭 껴안았다. 그의 아들은 이미 자신보다 더 현명해져 있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상황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존슨 목사의 중재로 일부 약탈자들은 물건을 돌려주기도 했다. 교회에서는 피해 입은 가게들을 위해 성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보세요, 민호 씨. 김철수가 말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네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그저 살기 위해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것은 공동체를 지키는 싸움이었고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과정이었다. 밤이 되자 거리는 조용해졌다. 여전히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지만 적어도 이 구역만큼은 평화를 되찾은 것 같았다. 민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순자와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다들 무사해요? 응, 걱정 마. 우리 모두 함께라면 이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창밖으로 여전히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민호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깨어났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깨진 유리 조각들과 불에 탄 잔해들이 거리를 뒤덮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의 징조가 보였다. 민호 씨, 나와보세요. 김철수의 부르는 소리에 밖으로 나가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존슨 목사의 교회 신도들과 주변의 한인들이 함께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곳이잖아요. 존슨 목사가 빗자루를 들고 말했다.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민호는 감동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재현이가 달려왔다. 아버지, 한인회에서 긴급회의가 있대요. 모든 상인들이 모인다고 해요. 한인회관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박 회장은 팔에 붕대를 감은 채 단상에 섰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가게를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대책이 논의되었다. 자체 방범 체계를 구축하고 다른 인종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강화하며 정치적 발언권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그리고 박 회장이 말을 이었다. 무엇보다 이재성 군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모두가 묵념으로 이재성을 추모했다. 그의 죽음은 그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라는 것을.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자신의 가게 앞에서 멈춰섰다. 유리창은 깨져 있었지만 다행히 내부는 큰 피해가 없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재현이가 물었다. 다시 시작해야지. 하지만 이번엔 달라야 해. 민호가 대답했다. 우리만의 안전이 아니라 모든 이웃의 안전을 함께 생각해야 해. 그때 김철수가 뛰어왔다. 민호 씨, 라디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이야기를 전국에 알리고 싶대요.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들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진다면 다른 도시의 한인들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우리 이야기를 해주자. 하지만 증오나 분노의 이야기가 아닌 화해와 희망의 이야기로. 방송국 인터뷰에서 민호는 담담하게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총을 들어야만 했던 절박한 순간들, 이웃들과 함께 지켜낸 거리, 그리고 존슨 목사와 교회 신도들의 도움까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높은 담장이나 총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전국 각지에서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다른 도시의 한인들도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민호의 가게는 다시 문을 열었다. 깨진 유리창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벽에는 새로운 문구가 걸렸다. 우리는 하나의 이웃입니다. 첫 손님으로 존슨 목사가 찾아왔다. 좋은 문구네요, 민호 씨. 이제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된 것 같아요. 가게를 정리하면서 민호는 문득 딸 수아가 그린 그림을 발견했다.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아빠,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거리를 그렸어요. 수아가 말했다. 민호는 그림을 가게 한가운데 걸었다. 그것은 단순한 아이의 그림이 아니라 그들이 꿈꾸는 미래였다. 여보. 순자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잘 해낸 것 같죠? 그렇지.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진정한 변화는 지금부터야. 창밖으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거리에는 여전히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다. 민호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1992년에 LA 폭동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민호의 가게 앞에는 여느 때와 같이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흑인, 히스패닉, 백인 할 것 없이 다양한 얼굴들이 오갔다. 예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다. 안녕하세요, 민호 아저씨. 한 흑인 청년이 들어와 인사했다. 존슨 목사의 아들 마이클이었다. 아버지께서 오늘 저녁에 교회에서 열리는 지역 공동체 모임에 꼭 와달라고 하셨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폭동 이후 그들은 매달 한 번씩 모임을 가졌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래, 꼭 가마. 우리 재현이도 데려갈게. 저녁이 되어 교회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한인들, 흑인들, 히스패닉들이 한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존슨 목사가 단상에 올랐다. 이재성 군의 어머니십니다. 모두가 숙연해졌다. 이재성의 어머니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제 아들은 이 지역을 지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 아들의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는 것을. 그녀의 말에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다. 민호는 자신의 아들 재현을 바라보았다. 재현은 이재성과 비슷한 나이였다. 모임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다. 김치와 콜라드 그린, 타코가 한 테이블에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민호 씨, 박 회장이 다가왔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다문화 교류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답니다. 이것은 그들이 폭동 이후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이었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수아가 달려왔다. 저희 학교에서 다문화 축제를 한대요. 제가 우리 가게 이야기를 발표하기로 했어요. 민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린 세대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보는 것은 큰 희망이었다. 그날 밤 민호는 가족들과 함께 옥상에 올랐다. 한 달 전만 해도 이곳은 그들의 전쟁터였다. 하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쉼터가 되었다.
여보. 순자가 말했다. 우리가 참 많이 변했죠? 맞아. 우리 모두가 많이 변했지. 창가에 붙어있던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단어는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무장한 자경단을 의미하지 않았다. 대신 높은 곳에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이들을 상징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진열대를 정리하면서 그는 문득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폭동 당시의 사진, 복구 작업을 하는 사진,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찍은 최근의 사진들. 아버지, 제가 찾은 자료예요. 재현이가 낡은 신문을 들고 왔다. 1992년 4월 29일자예요. 그날의 신문을 보며 민호는 깊은 감회에 잠겼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가. 재현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저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싶어요. 우리처럼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호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의 세대가 겪은 아픔이 다음 세대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있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김철수가 가게로 들어왔다. LA 타임즈에서 우리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루기로 했어요. 화해와 희망의 코리아타운이라는 제목으로요.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슬픔과 분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화해와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였다. 저녁 민호는 가게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992년의 그 잿빛 하늘은 이제 맑은 별들로 가득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이재성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민호가 일기장에 적었다. 진정한 평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